안녕하세요. 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 박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신사임당 초충도에 담긴 상징과 미의식 그리고 특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임당은 초와 충을 그림에 있어 자연의 본성을 파악하여 자기만의 곤충 표정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임당은 평범한 자연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섬세한 눈으로 포착해서 밝고 간결하고 따뜻한 서정미가 넘치는 개성적인 양식의 초충도를 그렸습니다. 대상의 묘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틀, 곧 화보에 얽매이지 않고 화초나 곤충의 생태를 사실적으로 생기 있게 표현함으로써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신사임당의 그림에 대한 예찬은 일찍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록되었습니다. 현존하는 그림의 발문에서나 그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발문의 기록만 남아있는 것에서나 신사임당의 그림은 이미 정평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임당의 작품은 당시 문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만큼 빼어난 예술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숙종 때 벼슬을 하던 서암 신정하는 신사임당의 또 다른 풀벌레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또 다른 발문으로 조선의 제19대 왕인 숙종이 남긴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사임당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에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홀로 친정에 계신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수와 서예, 그리고 그림에 그 마음을 담아냈을 것입니다. 또 성리학적 사상이 주도하던 사회 현실에서 여성이기에 감내해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를 미와 추를 떠나서 하찮은 미물과 잡초들에게까지도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주는 사임당의 초충도는 우선 그 구도나 모티브 그리고 묘법에 있어서 중앙부를 언제나 구도의 중심으로 잡는다. 각종의 초충을 중심부의 상하 좌우에 배치하여 화면이 산만하다. 라방, 나비, 잠자리, 쇳덩구리 등을 그릴 때 가능한 한 좌석의 균형을 잘 지키려고 한다. 그 결과 이러한 초충을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는 동감이 사라지고 오로지 정지감만이 강조된다. 라고 그 구체적 특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의 구도는 중앙 중심 구도로서
화면의 중앙부를 구도의 중심으로 잡고 각종 풀과 벌레를 중심부의 상하 좌우에 균제시키며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중앙에는 초와를 우뚝 솟게 그렸습니다. 그 결과 그림이 다소 평면적이고 나열식이라서 정지된 느낌을 주게 되지만 이로 인해서 또 전체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 비교적 많은 종류의 풀과 벌레가 등장하는데 주된 식물에 다른 식물을 곁들여 표현한 것은 화면의 단순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사임당 초충도 작품의 특징은 중앙중심 구도와 더불어 평면 구도를 들 수 있습니다. 각종 소재는 중첩법을 피하고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전개는 앞에 있는 대상은 화면의 아래쪽에, 뒤에 있는 대상은 화면의 위쪽에 배치되었습니다. 화면의 깊이감은 지표면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지표면은 화면의 5분의 1 또는 4분의 1 지점의 하단부에 수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표면의 아랫부분은 대부분 지상동물 또는 곤충을 표현하여 근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표면의 표현이 없는 작품들은 깊이감이 줄고 평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화면 구도가 거의 수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 대부분 모두 상하로 3등분 또는 4등분으로 나뉘어져서 초와 충의 위치를 정하고 있으며 하단으로부터 3분의 1이거나 또는 4분의 1 지점을 수평의 점묘로 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좌우로 볼 때에도 화면의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초와 충의 위치를 잡아 그려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구도법이 몇 가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구도로는 가지와 방앗개비, 양귀비와 도마뱀 등을 들 수 있고 사각형 구도로는 가지와 사마귀, 맨드라미와 새똥벌레, 또 원추리와 개구리, 엽귀와 사마귀, 봉사나와 방앗개비 등이 있습니다. 타원형 구도로는 수박과 들쥐, 수박꽃과 새똥벌레, 맨드라미와 개구리, 원추리와 벌 등이 있고 반타원형 구도로는 오이와 개구리, 추규와 개구리, 또 오이와 메뚜기, 수박과 여치, 양귀비와 풍뎅이 등이 있습니다. 또 S자형 구도로 수박과 석죽화, 꽈리와 잠자리 등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충의 구도를 살펴보면 삼각형, 사각형의 단순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벌레들의 시선의 방향이 자유롭고 그러한 것들이 자칫 산만하고 정적인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 작품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수박과 들쥐입니다. 작품 하단으로부터 4분의 1 지점을 지면으로 하여 두 개의 커다란 수박을 좌측에 수박 덩굴 줄기가 우측 상단으로 휘어져 있으면서 감싸주고 그 위로 흰 나비와 붉은 나방이 있습니다. 큰 수박의 오른쪽으로는 석축화 한 그루가 배치된 평면적인 구도를 보이며 큰 수박의 아랫부분을 쥐 2마리가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른쪽 호랑나비의 대조적 색채와 문양의 묘사는 이 병풍의 다른 폭에서는 볼 수 없으며 이 그림의 다른 구성 요소들의 묘사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박과 들쥐, 나비가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수박의 줄기를 크게 타원형으로 배치하여서 운동감을 주었습니다. 우측의 페랭이 꽃이 직선으로 되어 화면의 지루함을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초의 구도는 대체적으로 타원형 구도이고 충의 구도는 직사각형입니다. 이 그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가지와 방앗개비입니다. 하단 3분의 1 지점에 점묘로 지면이 표시되어 있으며 가지 3개가 정확한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비, 개미, 벌, 산딸기가 각각 부분 대칭으로 사다리꼴 구성 속에서 생동감을 줍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곤충들의 시선은 나방이 하향 시선이고 나비는 상향 시선입니다. 개미와 벌들은 병렬의 구도로 좌측으로 향하고 있고 방앗개비는 섬세한 자태로서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이와 개구리의 초의 구도는 사각형 구도이고 조의 이삭과 오이의 잎들이 화면의 양쪽에 대칭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커다란 오이가 화폭의 중앙에 달려있고 오이넝쿨 옆으로 강아지 풀이 좌우 균형을 맞춘 그림입니다. 충의 위치는 삼각형으로 땅강아지와 개구리의 시선은 각각 위아래를 향하며 우측의 나비들 또한 위아래 시선을 두어 담담한 화면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4분의 1 지점에 점묘로 지면을 표시하였습니다. 추규와 개구리 그림의 3분의 1 지점에는 점묘로 지면을 표시하였고 왼쪽으로 치우친 사각형의 구도입니다. 초와 충의 배치는 한쪽의 공간을 틔었고 등장하는 충의 시선 또한 왼쪽으로 향하고 개구리만이 위쪽을 향해 있습니다. 큰 추규가 활짝 피어 있고 그 옆으로 도라지꽃이 피었습니다. 붉은 고추잠자리와 나비는 꽃을 향하고 땅 위에는 여치와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추규와 도라지꽃, 나비, 고추잠자리, 그리고 여치와 개구리가 등장합니다. 이 그림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초충도 팔복병 중 하나인 맨드라미와 새똥벌레입니다. 화면의 3분의 1 지점에 점묘로 지면을 표현하고 붉은 맨드라미가 길게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비가 삼각형을 이루며 날아들고 있습니다. 맨드라미 뒤에는 푸른 개미취가 보입니다. 그 뒤로 바랭이 풀도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초끼리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또다시 큰 삼각형을 이루는 구도이며 상단의 나비와 하단의 새똥꾸리가 상하대칭을 이루는 특이한 구도입니다. 엽기와 사마귀 그림 역시 3분의 1 지점에 점묘로 지면을 표시하였고 초의 구도는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S자형으로 피어 올라간 엽기 주위로 검은 잠자리와 벌이 날아들고 엽기 잎사귀 위에는 작은 개구리도 보입니다. 붉은 엽기와 색대비를 이루는 파란 나팔꽃이 엽기 줄기를 감아 올랐습니다. 충의 위치 또한 검은 잠자리, 벌, 사마귀가 다른 방향으로 삼각형의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땅 위에는 앞발을 들어 올린 사마귀도 보이는데 특징적인 것은 사마귀의 몸집이 옆모습인 것에 반해 시선이 정면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그림은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 초충도 팔곡병 중 하나인 오이와 메뚜기입니다. 오이밭에 나비가 찾아오고 오이넝쿨 옆으로 붉은 페랭이 꽃도 피었습니다. 오이와 석죽화는 모두 왼쪽에서 자라나서 오른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이의 잎은 담채 몰골법으로 넓은 잎을 그리고 가느다란 필선으로 잎맥을 섬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땅 위에는 작은 메뚜기도 보입니다. 오이덩굴이 타원형의 변형 도구이며 나비와 메뚜기의 위치는 삼각구도로 나비의 시선은 아래쪽이지만 메뚜기의 시선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맨드라미와 개구리 그림 역시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입니다. 맨드라미 꽃대가 길게 뻗어 있고 옆으로는 푸른 도라지 꽃이 피었습니다. 양쪽으로 뻗은 바랭이 풀도 무성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노란 나비가 날아듭니다. 초의 맨드라미와 도라지 꽃이 타원형이고 상단에 나비 2마리와 하단의 개구리가 좁은 삼각형 구도를 하고 있으며 나비의 시선은 아래로, 개구리의 시선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간송미술관 초층화첩의 맨드라미와 도라지 그림과 초층의 크기만 변화를 주었을 뿐 등장 소재가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봉선화와 방앗개비입니다. 봉선화와 푸른 달개비꽃이 나란히 사다리꼴 구도를 이루면서 충의 나비, 잠자리, 메뚜기가 역삼각형 구도입니다. 잠자리의 시선은 아래를 보고 메뚜기는 우측을 향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추리와 벌 그림에서 원추리 꽃이 중심을 이루고 양옆으로 개미치가 꽃을 피웠습니다. 뒤로 바랭이 풀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단의 벌은 원추리를 향하고 있고 이 그림은 다른 그림과는 달리 이 그림에서 땅 위에 곤충이 보이지가 않고 있는데 이는 여름철이 되어서 그림에 볕을 쪼이고자 마당에 내어놓았더니 닭이 와서 쪼아서 종이가 떨어졌다고 하는 일화를 간직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송미술관 화첩에 원추리와 페랭이를 그린 그림과 매우 흡사한데 아마도 도마뱀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수박과 석죽화 그림은 화면의 하단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에서 면을 나누어서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의 중심 구도를 사용해서 중앙에 커다란 수박을 그렸는데 원형의 수박이 화면 하단 3분의 1 지점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중량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수박을 중심으로 4개의 줄기를 그리고 있는데 왼쪽 윗부분에 있는 줄기는 화면의 상단까지 S자형으로 나선형 상승 운동을 하고 있어서 강한 생동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3개의 줄기는 비교적 작게 그려져 있어서 균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측 하단의 줄기는 밑으로 낮게 뻗으면서 화면의 하반부를 지탱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안정감을 줍니다. 석죽화는 6송이 꽃의 줄기 각각기 길이가 다양하고 리듬감 있게 변화를 시키면서 그려져 있으며 수박줄기 사이사이의 위치에서 입체감과 생동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맨 아래 부분의 사마귀는 몸집은 옆모습이지만 정면을 향하고 있어서 화면에 생동감과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나비와 벌의 시선은 하향이며 상단의 좌우에 같은 크기인 벌 2마리는 일정한 균재성을 가지고 배치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중앙중심적인 구도와 역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상승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꽈리와 고추 잠자리를 그린 이 그림은 화면 하단부 6분의 1 지점에 면과 퇴점으로 지면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넓게 함으로써 공간감을 생기게 하였습니다. 꽈리는 수박과 석축화보다는 약한 S자형의 리듬을 이루고 있고 들풀과 함께 화면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좌우의 벌이 대칭으로 균제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비와 잠자리의 시선은 모두 중앙 집중적이고 아랫부분의 하늘소만이 우측 방향의 시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들풀은 꽈리의 좌측에 위치하면서도 또 작고 수직으로 곧게 뻗어져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꽈리는 전체적으로 S자형을 이루고 있으나 마디마디는 줄기가 직선으로 굵게 그려져 있어서 직선 운동의 힘을 느끼게 해줍니다. 또 굵고도 강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는데 반면에 들풀은 가늘고 섬세하게 묘사해서 원근감과 입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꽈리와 들풀이 어우러져서 수직적 타원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죽헌 시립박물관 소장 작품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작품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오죽헌의 작품에서는 화폭의 대부분 초의 주제가 선명하게 병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이 자유롭고 화면의 구성이 짜임새 있고 간결하며 리듬감과 율동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초와 화의 구도는 다소 복잡한 반면에 초층의 위치는 비교적 단순한 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작품에는 화면에 점묘를 사용하여 지면을 표현했다는 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임당의 소충도에 나타난 선의 특징은 잔잔하고 조용해서 정지감마저 느껴지는 여성스러운 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임당의 사물을 대하는 눈이 진솔해서 그림의 형태를 만드는 선에 많은 정성을 들여 선 하나하나에 미물들의 움직이는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에서 보여지는 색채를 살펴보면 녹색과 붉은색의 보색 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극적 효과를 표현하고 있으며 거기에 중간색조인 청색으로 극적인 효과의 딱딱함과 단조로움을 보완하면서 색채의 섬세함과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와 충의 간결한 형태의 깔끔하고 고운 색을 서로 겹쳐지는 일 없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초충도의 색은 대상을 푸른색, 붉은색, 검은색, 흰색, 노란색의 5가지의 조화와 변화로 본 무교와 음양오행 사상 등에서 유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와 배합, 접분에는 회화적인 원칙 말고도 철학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오체에 대한 김병종의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즉, 한국인의 미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전통적인 색채 감각은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우아하고 온화한 색채 감각이라는 점이며, 이는 신사임당의 색채 감각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색채는 화가가 그의 의식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행위를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임당의 초충도에 나타나는 색채의 아름다움은 어린이나 여인의 옷의 색동이나 놀이개 등의 장신구, 또 정성 들여 차려놓은 음식의 빛깔 등 한국 민족의 정통적인 색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사실적인 색채 표현보다는 우리 고유색의 아름다운 질서에 치중하고 또 주관적인 색의 가치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비록 하찮은 미물과 보잘것없는 잡초들이지만 자연 속에서 그들 스스로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자연을 화폭에 담아내고 싶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온갖 화훼들과 잡충들의 모습을 여성스러운 선과 또 온화한 색채감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즉, 외로움과 쓸쓸함, 고독감, 그리고 자신의 병확한 처지에 비추어 이웃이나 인척 간의 정을 그리워하며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초충을 빌어 화폭에 담고 있었던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인으로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주체적 각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천명하고 행할 바의 도리를 밝혔습니다. 인은 자기 마음을 남과 같이 하는 것과 같은 어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고 싶어 하며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배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충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충은 자기의 마음을 끝까지 열심히 다하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은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남을 생각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정신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의 주인공은 뒤뜰에서 자라나는 양귀비나 맨드라미, 꽈리 등을 비롯한 풀꽃의 벌과 나비이거나 들쥐 등 조그마한 동물의 매미, 잠자리, 개미, 쇠똥구리와 메뚜기 같은 각종 곤충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따뜻한 푸근한 정겨움이 함께 어우러진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공간을 담은 전경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는 사람을 비롯해 자연과 미물에까지 애정을 가져야 비로소 표현해낼 수 있는 정서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인의 마음입니다. 맹자에서는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인과 사람을 합쳐서 말하면 도가 된다고 하며, 인은 사람이 나면서 지닌 것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본질적인 덕성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은 곧 사람다움의 본질이며 사람이 추구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신사임당의 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물에게까지 인을 실현하였다면 사람에게 기울인 인의 마음을 짐작해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자는 인을 강조하면서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예는 해서 무엇하며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악은 해서 무엇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다운 인격을 지니지 않는다면 사람의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은 예악의 근본이니 예악은 인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불인하다고 한다면 예악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처럼 인은 완성된 인격의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의 인에 대한 물음에 그때그때에 따라 애인 또는 극기복례 등으로 표현해 주었고 또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즉, 예란 인간 사회의 질서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또 논어에서는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수고로울 뿐이고 신중하되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용맹하되 예가 없으면 어지럽게 되고 강직하되 예가 없으면 상처를 입히게 된다고 하며 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예에 의한 질서는 덕에 의해서 확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예란 유교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논리이자 실천적 가치 개념으로서 이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생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덕을 이루는 것이 최상의 경지이며 기회를 이루는 것은 낮은 경지라고 하였습니다. 도덕성을 갖추고 마음을 공부하는 일이 첫째이고 예술적 기회를 갖추는 일은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역시 철저한 도덕적 관점에서의 예술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교의 미의식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천지만물의 생존 의지를 예술적 표현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황희동의 유교와 현대의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유교에 있어서 예술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또는 이상적 경지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맹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그러한 선한 것을 자신의 몸에 실제로 지니고 있는 것을 신이 있다고 한다. 선한 것을 자신에게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가득 채우고 있어서 밖으로 광채가 드러나는 것을 위대하다고 한다. 위대하게 되고 다시 여기서 변화하여 그 자취를 알 수 없는 것을 성스럽다고 하며 성스러워서 알 수 없는 것을 신묘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볼 때 미란 인간의 순수 욕구를 자기 몸에 지니고 이를 충실케 함입니다. 이것이 더욱 빛나 위대해지고 그 위대함이 다른 이들을 감화시켜서 성스럽게 되고 마침내 그 성스러움이 알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과장과 허세를 피하고 진솔하고 소박한 성격의 문화와 미술이
이 시대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유교적 미의식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입니다. 이 점은 사실상 이 시대의 수묵화 중심의 회화, 또 백자 중심의 도자기,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목공예, 자연과의 조화를 꾀한 건축과 조원 등 모든 분야의 미술에서 잘 관치됩니다. 성리학에 있어서 마음이 아직 작용하지 않은 고요한 상태를 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순수한 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은 리가 인간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심성정의 문제는 결국 감정이나 욕구를 최대한 발휘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적절하게 절제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따라서 예를 통한 절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유교는 욕구나 감정의 적절한 절제, 즉 알맞음을 추구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중화, 중용이라고 합니다. 이 중이 유교 미학의 정점이자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으며 모난 듯 하면서도 둥글고 둥글 듯 하면서도 모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어느 극단점으로 가지 않는 가장 보편적인 도리에 중용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임당의 예술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자연을 소재로 해서 그들을 인의 마음으로 다가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의 실천이라는 유교적 미의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면, 사임당의 초충도는 인간과 자연이 삶의 목적으로 공존하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임당 초충도는 그 근본을 자연에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연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소재도 주변의 자연 환경이었고, 그것을 그린 선과 색채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 여성적인 필치와 색감을 담았습니다. 또 그 안에는 자연을 향해 열어둔 여백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자연을 떠나서 살 수 없기에 미의 개념도 자연을 기준으로 하고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이러한 자연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초충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사임당은 당시 유행하던 문인화 소재와는 전혀 다른 생활 주변의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즐겨 사용하지 않는 소재를 과감하게 선택하여 그렸습니다. 사임당 그림에 쓰인 소재는 그 범위가 매우 소박하고 소탈하며 개성적입니다. 꽃을 예로 살펴본다면 일반적으로 크고 화려함을 자랑하는 꽃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화려한 모란꽃이나 요염한 해당화, 또 아름다운 장미꽃, 진한 향기를 품은 월계화나 수련화 같은 꽃들을 그린 그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임당의 그림에 나타나는 꽃들은 조금 다릅니다. 사임당이 선택한 꽃은 그것들과는 달리 범부채꽃, 페랭이꽃, 물봉선화, 개달개비, 도라지꽃, 계양귀비, 쑥부쟁이 등 화보에서 논의되는 보편적인 꽃들과는 거리가 먼 꽃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러한 점이 사임당의 그림이 서민적이고 현실적인 면모를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동물 그림의 주된 소재인 개, 고양이, 호랑이, 소, 닭 등을 소재로 삼지 않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은 벌레들과 들쥐, 도마뱀, 개구리 따위 등을 그려넣었습니다. 특히 들쥐나 도마뱀, 개구리 같은 소재의 선택은 결코 미적인 대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폭으로 끌어들여 오히려 다른 소재들과 잘 어울리게 해서 그녀의 독창적인 정서와 미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임당의 초충도에 등장하는 쇳덩벌레, 도마뱀, 또 사마귀나 개미 같은 것들은 초충도류가 아닌 다른 그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소재입니다. 이 같은 소재들의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표현한 점에서 신사임당의 신성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품이 온화하고 겸손하며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알고 특히 주위의 자연 환경에 대하여 남다른 정감을 지니고 있었다고 추측됩니다. 미물과 눈을 맞출 수 있는 낮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사생함으로써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느끼며 작은 생명에도 소홀하지 않는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고 자연 앞에서 겸손했으며 인간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자연을 화폭에 그대로 담아내고자 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를 통해 사임당의 예술의 근본이 자연이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정하고 소박하며 꾸미지 않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사임당의 초충도에는 자연합일의 정신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신사임당의 초충도는 이렇게 생명의 경이로움과 소박미, 그리고 섬세함이 살아있는 작품으로서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예술적 가치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사임당의 초충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